할머니, 저예요, 저. 제가 사람을 쳤어요. 6천만 원만, 6천만 원만 있으면 저 감옥 안 간대요. 전화기 너머에서 울고 있는 건 하나뿐인 제 손주 목소리였어요. 그 울음소리 하나에 심장이 발밑까지 떨어져서 장롱 속 통장부터 떠올린 못난 할미가 바로 저였습니다. 한여름 오후 2시였어요. 마당에서는 매미가 자지러지게 울고 마루에는 쪼개놓은 수박이 벌겋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수화기를 쥔 손바닥에는 땀이 배는데 등줄기에는 얼음물을 끼얹은 것처럼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그런데요, 고개를 든 순간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전화기 속에서 엉엉 울고 있는 그 애가 지금 제 눈앞 마루에 앉아서 수박씨를 마당으로 퇴퇴 뱉고 있었거든요. 같은 시각, 같은 목소리로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고쳐쥐고 세상에서 제일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려, 그려. 어디로 갖다 주면 되냐? 전화기 속에서 울던 그 목소리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날 우리 마을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2년 동안 남의 목소리를 이어주고 살다가 목소리에도 지문이 있다는 걸 도둑놈들 뼛속에 새겨준 60대 여자입니다. 저는 19의 읍내에 전화구 교환량으로 들어갔어요. 그 시절 시골 전화는 다 사람 손을 거쳤어요. 누가 수화기를 들면 제 앞 교환대에 불이 하나 들어와요. 몇 번 대드릴까요? 그리고 제가 코드를 꽂아줘야 그제야 목소리가 건너갔어요. 그 소리를 하루에 수백 번씩 했습니다. 그러다 80년대 들어서면서 기계가 사람 일을 대신하기 시작했어요. 교환대가 하나둘 뜯겨나가고 같이 일하던 언니들도 하나둘 짐을 쌌지요. 저는 남아서 114로 옮겼어요. 번호 안내요. 앉는 자리만 바뀌었지 하는 일은 똑같았어요. 사람을 찾는 사람한테 닿게 해주는 일이요. 그러다 신 넘어서 회사가 쪼개지고 사람이 줄면서 저도 마지막으로 리시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왼쪽 귀에만 리시버를 꽂고 산 세월이 도합 32년이에요. 그 대가로 제 왼쪽 귀는 남들보다 어두워요. 대신 하늘이 벌충을 해주셨는지 목소리만 들으면 그 사람이 그려져요. 나이가 그려지고 고향이 그려지고요. 그리고 거짓말까지 그려져요. 이 귀 하나로 자식 가르치고 밥 벌어먹고 살았습니다. 은퇴하고는 영감이랑 둘이 고향집에서 지내요. 우리 영감은 같은 읍에서 편지자루 메고 자전거 페달을 밟다가 정년 퇴직한 집배원이에요. 젊어서 저한테 청혼할 때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목소리를 잊고 나는 종이를 이었으니 우리 둘이면 못 이을 게 없겠다고요. 평생 말 수 없는 양반이 그 한마디는 어찌나 야무지게 하던지요. 올여름에는 손주 녀석까지 내려와 있었어요. 딸내 외아들인데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앞두고 할미 집에서 여름을 나는 중이었지요. 이음이에요. 딸이 아이 낳고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평생 남의 목소리를 이어주고 살았으니 이에도 사람과 사람을 잊고 살라고 이음이라고요. 24 먹은 놈이 수박은 어찌나 축내는지 이틀이면 한 통이 없어져요. 마루에 앉아서 수박씨를 마당으로 퇴퇴 뱉는 꼴을 보고 있으면 그저 배가 불렀어요. 한낱 볕에 달궈진 평상나무는 등짝에 뜨끈하고 마당에는 매미 소리가 자글자글 끓고요. 저는 그 여름이 제 인생에서 제일 심심하고 제일 복된 여름인 줄만 알았습니다. 금이 가기 시작한 건 6월부터였어요. 노인정에 갔더니 어르신들이 죄다 전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보험공단이라면서 돈을 돌려준다는 전화를 받은 집이 있고요. 신청한 적도 없는 카드가 배송된다는 문자를 받은 집이 있었어요. 다들 웃어넘겼어요. 설마 나한테 그러겠냐고요. 우리같이 없는 늙은이들한테 뜯어갈 게 뭐 있냐고요. 그런데 저는 그 웃음소리가 어쩐지 얇게 들렸어요. 살얼음 받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 오전 10시 제 전화가 울렸어요. 젊은 남자 목소리였어요. 무슨 캐피탈 김대리라면서 저한테 저금리 대출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돈 얘기보다 먼저 묻는 게 따로 있었어요. 자녀분들은 멀리 사시죠? 평소에는 혼자 계시고요. 대출을 해준다는 사람이 왜 남의 집 식구수부터 세는 걸까요? 그게 첫 번째로 귀에 걸렸어요. 두 번째로 걸린 건 말버릇이었어요. 말끝마다 고요를 붙이는데 시옷 발음이 바람 빠지듯 살짝 새는 거예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자판 두드리는 소리가 한두 사람 것이 아니었고요. 32년 굴린 제 귀에는 그 방의 그림이 다 그려졌어요. 좁은 방에 젊은 것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온 동네 노인들한테 낚싯줄을 던지고 있는 그림이요. 끊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몸에 밴 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신입 때 저를 가르치던 선배 언니가 딱 한 가지를 귀에 박아줬거든요. 상대가 끊기 전에는 먼저 끊지 마라. 그게 있는 사람 도리다. 저는 그 말대로 50년 가까이를 살았어요. 그래서 그날도 그놈이 제풀에 끊을 때까지 다 들어줬어요. 목소리를 귀에 새기면서요. 전화를 내려놓고 저는 부엌기둥에 걸린 달력을 넘겼습니다. 교환원 시절 통화표 쓰던 손버릇이 남아서 저는 뭐든 달력 뒷장에 적거든요. 6월 12일 10시, 김대리, 고요, 시옷 발음 샘, 뒤에 자판 여럿, 볼펜을 꾹꾹 눌러 적으면서도 그때는 몰랐지요. 이 몇 줄이 나중에 무슨 일을 하게 될지는요. 그리고 며칠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6월 금운께 밤이었어요. 자다 깨서 마당에 나섰다가 안골 쪽을 봤는데 성님네 불이 새벽까지 꺼지질 않는 거예요. 40년을 이웃하고 산 성님네가요. 그쪽 불빛이 어쩐지 사람 속 타는 색으로 보여서 저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수박 반 통을 챙겨 들고 안골 골목으로 들어섰어요. 안골 골목은 아침부터 후덥지근했어요. 담장 및 봉숭아가 목이 꺾여 있고 어디선가 보리차 끓이는 냄새가 났습니다. 성님네 대문은 반쯤 열려 있었어요. 40년을 제 집처럼 드나든 문인데 그날따라 문지방 하나 넘는 게 그렇게 무겁더라고요. 성님은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하룻밤새 10년은 늙은 얼굴로요. 무릎 위에는 통장 하나가 엎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성님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76에 안골에서 혼자 사는 양반이에요. 아들 내외는 도시에 살고요. 평생 남의 손 안 빌리고 밥 메고 고추 널어 말리면서 당신 앞가림을 당신이 다 해온 사람이에요. 갯돈도 수십 년을 하루같이 부었어요. 그 돈이 무슨 돈이냐고 물으면 성님은 늘 웃으면서 그랬어요. 네, 관값이요. 죽을 때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려고 붓는 돈이요. 수익값까지 당신 손으로 마련해 놓겠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성님이 그날 아침에는 수박을 내밀어도 쳐다보질 않았습니다. 한참 만에 성님이 입을 뗐어요. 띄엄띄엄 풀어놓는 내기를 듣는데 제 손끝이 다 식었어요. 며칠 전 낮에 전화가 왔더래요. 아드님이 사람을 쳤다고요. 지금 경찰서에 잡혀 있다고요. 성님 심장이 그 자리에서 내려앉았는데 곧바로 검사라는 남자가 전화를 이어받더래요. 목소리가 어찌나 차고 또박또박한지 뼛속까지 검사 같았대요. 그 남자가 그랬대요. 어머니, 지금 아드님 인생이 어머니 손에 달렸어요. 은행 직원이 물으면 집 수리하는 돈이라고만 하시고요. 성님이 아들 목소리라도 한번 듣자고 하니까 그놈이 딱 잘랐대요. 이 통화 끊는 순간 아드님 바로 구속이고요. 가족한테 말해도 구속이고요. 성님은 그 전화기를 3시간을 못 놓았대요. 귀에 댄 채로 은행을 갔대요. 갯돈을 헐었대요. 그걸로도 모자라서 창구에서 대출까지 받았대요. 창구 아가씨가 어디 쓰실 돈이냐고 묻는데 시킨 대로 집 수리한다고 했대요. 아들 감옥 간다는 말이 목까지 차오르는 걸 꾹꾹 눌러 삼키면서요. 그리고는 읍내 공터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는 젊은 남자한테 현금 4천만 원을 보자기 때 들려 보냈대요. 그 4천 안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아세요? 성님이 20년을 부어온 장례비요. 관값이랑 수익값이요. 자식들한테 짐 안 되겠다고 고추 판 돈, 콩 판 돈을 한 푼 두 푼 모은 그 돈이 처음 보는 놈 손에 들려서 골목을 빠져나간 거예요. 저녁에야 성님이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아들은 회사에서 멀쩡히 전화를 받더래요. 사람을 치기는요.
경찰서 근처에도 안 갔대요. 성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대요. 그런데요, 당한 것보다 더한 게 그 다음이었어요. 밤중에 내려온 아들 내외가 성님을 붙들고 온 게 아니에요. 엄마가 어떻게 그런 걸 당하냐고 타박부터 하더래요. 요즘 세상에 그런 걸 누가 믿냐고요. 며느리는 옆에서 한숨만 푹푹 쉬고요. 성님은 죄인처럼 고개만 숙이고 있었대요. 돈 잃은 사람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대목에서 성님 손을 잡았는데 한여름에 그 손이 얼음장이었습니다. 경찰서에도 같이 갔어요. 담당 형사가 딱하다는 얼굴로 그러더라고요. 조직 윗선이 해외에 있어서 돈을 되찾기가 쉽지 않다고요. 성님은 경찰서 계단을 내려오면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 꼿꼿하던 등이 반으로 접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부터어요. 새벽마다 안골 쪽에서 드르륵 뜨르륵 소리가 났어요. 나가보니 성님이 리어카를 끌고 있는 거예요. 남의 가게 앞에 내놓은 종이 상자를 접어서 싣고 있었어요. 동트기 전 어스름에 그 굽은 등이 상자 무더기 사이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요. 제가 성님 왜 이러냐고 하니까 성님이 상자를 접던 손을 안 멈추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관값까지 줘버렸어. 이대로 죽으면 자식들한테 침이야 침. 76 먹은 사람이 당신 관값을 다시 벌겠다고 새벽 골목에서 폐지를 줍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목구멍에서 뜨거운 게 치밀어서 저는 대꾸도 못하고 리아카 뒤로 돌아가 손잡이만 밀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뭐라도 했어요. 이장님한테 부탁해서 마을 방송도 내보냈어요. 노인정 가는 길마다 어르신들 손을 잡고 일렀어요. 아들이라 해도 검사라 해도 일단 끊으시라고요. 그런데도 전화는 계속 걸려왔어요. 공단이라는 놈, 카드사라는 놈, 우체국이라는 놈. 마을 방송이 골목 끝에서 잦아들면 그놈들 전화벨이 이 집 저 집에서 또 울렸습니다. 그물 밖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기분이 뭔지 저는 그 여름에 알았어요.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어요. 리어카를 밀고 돌아오는 길에 성님이 혼잣말처럼 그러는 거예요. 그 검사라는 놈 말이요. 말끝마다 고요 고요 하더라고. 아드님 구속이고요. 말하면 안 되고요. 그 소리가 귀에서 안 떠나. 제 발이 그 자리에 멎었어요. 고요 고요. 어디서 만진 말버릇인데요. 손끝에 꼬리가 잡힐 듯 말 듯한 거예요. 저는 성님을 들여보내고 집으로 곧장 걸어와서 부엌 기둥 앞에 섰어요. 달력을 넘겼어요. 6월 12일 10시 김대리 고요 고요 시옷 샘 뒤에 자판 여럿 볼펜 자국을 손가락으로 몇 번을 짚어봤는지 몰라요. 그런데 확신까지는 못 갔어요. 세상에 말버릇 겹치는 놈이 하나뿐이겠어요. 저는 그 장을 찢지 않고 잘 보이게 접어두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걸려오는 전화마다 끝까지 듣고 달력 뒷장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달력 뒷장이 한 장, 두 장 세워지는 동안 여름은 중복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날이 바로 그날이에요. 중복 지난 오후 2시요. 마루에는 아침에 쪼갠 수박이 단내를 풍기고 있었어요. 영감은 기둥에 등을 기대고 부채질을 하고요. 이음이는 마루 끝에 걸터 앉아 수박씨를 마당으로 쇠퇴 뱉고 있었어요. 매미 소리가 마당에 자글자글 끓는 게 어느 여름날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할머니, 저예요, 저. 이음이요. 제가 사람을 쳤는데 밥을 못하면 구속된대요. 할머니밖에 없어요. 심장이 반박자 내려앉았어요. 30인의 교환원도 별 수 없더라고요. 할미기에 손주 울음소리가 꽂히는데 어느 장사가 안 흔들리겠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고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런데요, 고개를 든 순간이었어요. 제 눈앞 마루 끝에서 진짜 이음이가 수박씨를 뱉다 말고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누구 전화야? 입모양으로 그렇게 묻고 있었어요. 전화기 속에서는 그 애가 울고 있는데 제 눈앞에서는 그 애가 수박물 묻은 입으로 멀뚱히 앉아 있는 거예요. 같은 시각에요. 전화기 속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할머니, 잠시만요. 담당 검사님 바꿔드리고요. 고요. 그 말꼬리 하나가 제 귓속에서 종을 쳤어요.
이어받은 남자 목소리는 낮고 차가운데 시옷이 바람 빠지듯 세고 말끝마다 고요가 붙었어요. 6월 12일 10시 김대리. 부엌 기둥 달력 뒷장에 볼펜으로 눌러쓴 그 몇 줄이 눈앞에 쫙 펼쳐졌어요. 대출 판다던 놈이 이번에는 검사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성님 관값을 걷어간 그 목소리가요. 저는 32년 만에 처음으로 잊고 싶지 않은 목소리를 이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새벽 골목이 지나갔어요. 드르륵 드르륵 리어카 소리요. 상자를 접던 성님의 얼음장 같은 손이요. 그 손이 떠오르는데 이상하게 몸은 차분해지더라고요. 부들부들 떨리던 손가락이 가라앉고 귀가 활짝 열렸어요. 수화기 너머 자판 소리가 몇 명인지 세어질 만큼요. 저는 입술에 손가락을 세웠어요. 이음이가 눈이 동그래져서 입을 다물었어요. 옆에 있던 광고지를 뒤집어 볼펜으로 갈겼었어요. 보이스피싱 112. 조용히 마당으로 이음이가 종이를 읽더니 본인 폰을 쥐고 소리 없이 마당으로 나갔어요. 사람과 사람을 잊고 살라고 지은 이름값을 그 애가 그 순간에 하더라고요. 할미랑 경찰을 이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목소리를 갈아입었습니다. 여러분, 교환원이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평생 목소리를 다듬어서 파는 사람이에요. 화나는 날에도 서러운 날에도 수화기만 들면 웃는 목소리가 나오게 훈련된 사람이라고요. 그 32년 짬밥을 저는 그날 처음으로 거꾸로 썼어요. 반 옥타브 올려서 느리게, 떨리게, 세상 물정 모르는 늙은이 목소리로요. 아이고, 이를 어쩐다냐. 우리 음이 많이 다쳤니? 이를 어때? 6천만 원? 있지. 있고 말고. 그런 네 음아. 할미가 그 폰뱅킹인지 몸뱅킹인지를 할 줄을 알아야지. 어쩐다냐. 수화기 너머에서 놈들 숨소리가 달라졌어요. 낚싯대 끝이 묵직해진 줄 아는 숨소리요. 저는 눈물 반 콧물 반 섞인 목소리로 흐느끼면서 딱 한마디를 얹었습니다. 그려 이음아, 어디로 갖다 주면 되냐? 저는 놈들이 신이 나서 떠드는 소리를 들으며 마당을 내다봤어요. 이음이가 감나무 밑에서 폰을 귀에 대고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저는 수화기에 대고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를 이어가면서 눈으로는 대문 쪽을 지켰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뒷문이 소리도 없이 열렸습니다. 뒷문으로 들어온 건 사복 차림의 형사 셋이었어요. 앞장선 사람이 서형사예요. 수첩을 펴보면서 소리 안 나게 입만 움직였어요. 저는 수화기에 대고 아이고 소리를 이어가면서 눈으로만 인사했지요. 서형사가 종이에 큼직하게 써서 들어 보였어요. 절대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시키는 것만 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키는 것만 하기로요. 다만 그걸 아주 잘하기로요. 형사들 주문은 하나였어요. 최대한 오래 붙들어 두세요. 그 시간에 발신지를 쫓는다고요. 여러분, 그 말을 듣는데 오래전 전화 교환실이 떠오르더라고요. 상대가 끊기 전에는 먼저 끊지 마라. 그게 있는 사람 도리다. 선배 언니가 귀에 박아준 그 수칙을 평생 지키고 살았는데요. 그날 처음 알았어요. 그 수칙이 거꾸로 서면 무기가 된다는 걸요. 이번에는 저놈들이 못 끊는 거예요. 6천만 원짜리 낚싯대를 문 물고기를 놈들이 어떻게 놓겠어요. 그때부터 3시간이었습니다. 은행이 점심시간이라고 늘어졌어요. 무릎이 안 좋아서 음대까지 한참 걸린다고 늘어졌어요. 통장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난다고 서랍을 뒤지는 소리까지 냈어요. 그러다가 이음이 어릴 적 얘기로 넘어갔지요. 우리 이음이가 돌잡이 때 실을 잡았다는 둥, 5살에 수박 반 통을 혼자 다 먹었다는 둥, 수학에 붙들고 청승 반 수다 반을 늘어놓는데 옆에서 형사 하나가 웃음을 참느라 어깨를 떨었습니다. 수학이 넘어가 익어가는 게 귀에 다 들렸어요. 한숨이 길어지고 잡판 소리가 거칠어지고요. 급기야 검사님이라는 놈이 소리를 빽 질렀어요. 어우, 할머니, 옛날 얘기 그만하시고 요점만 하시라고요. 아이고, 미안여라. 늙으면 이렇게 말이 찌러. 근데 우리 이음이 밥은 먹였는겨? 여러분, 이런 검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피해자 할머니한테 요점만 하라고 악쓰는 검사가요. 저는 속으로 웃으면서
겉으로는 더 흐느꼈어요. 놈들 애가 바싹바싹 타는 냄새가 수화기를 타고 넘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3시간을 버티다가 놈들이 제 발로 미끼를 물었어요. 그럼 저희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접 방문할 거고요. 현금으로 준비하시고요. 직접 온다는 거예요. 성님한테서 보자기째 돈을 받아간 그 수법 그대로요. 서영사 눈이 번쩍하더니 엄지를 세웠어요. 약속 장소는 마을 어귀 느티나무 정류장. 시간은 해 넘어가기 전. 저는 안방 다락에서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청록색 인조 가죽 가방이에요. 전화국에서 준 기념품인데 아까워서 장에 갈 때도 안 들던 거예요. 평생 남의 목소리를 이어준 밥벌이가 준 가방이잖아요. 목소리 도둑놈 잡는데 이만한 그릇이 없다 싶었어요. 그 안에 형사들이 신문지를 차곡차곡 채웠어요. 6천만 원 부피만큼요. 지퍼를 잠그는데 신문지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어찌나 통쾌하던지요. 느티나무 정류장에는 여름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평상에는 어르신들이 여느 날처럼 앉아 계셨어요. 여느 날처럼 보이게 해달라고 경찰이 미리 부탁을 드렸거든요. 부채질하는 손이 태연한데 눈빛만 다들 매의 눈이었지요. 골목 안쪽에는 참깨 말리는 멍석이 펼쳐져 있고요. 저는 가방을 무릎에 얹고 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심장이 뛰기는 뛰는데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담벼락 뒤에 형사들이 있고 평상에 40년 이웃들이 있는데 뭐가 무섭겠어요.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낀 젊은 놈이 골목에 나타났어요. 두리번거리다가 저한테 다가와서 낮은 소리로 금융감독원에서 나왔다고 해요. 저는 떨리는 손 연기를 하면서 가방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한마디를 얹었지요. 무겁네. 조심해서 가져가시게. 남의 평생이 든 거라. 놈이 가방끈을 잡아채는 순간이었습니다. 담벼락 뒤에서 형사들이 튀어나왔어요. 경찰이다 소리에 놈이 가방을 안은 채로 내달렸는데요. 세 걸음도 못 가서 참깨 멍석을 밟고 쭉 미끄러졌어요. 기어 일어나서 골목으로 꺾는데 평상 어르신들이 약속이나 한 듯 일어나셨어요. 지팡이가 척 가로 걸리고 양산이 척 펴지고요. 이 골목에서 수십 년을 산 양반들이 길목이란 길목을 다 막아선 거예요. 그리고 골목 끝에서요. 성님이 리어카를 끌고 나와 마지막 길을 딱 막았습니다. 이 리어카가 왜 생겼는지 아니 이놈아. 새벽마다 관값 벌겠다고 폐지를 싣던 그 리어카에 놈이 가로막혀서 형사들 손에 팔이 꺾였어요. 수갑 소리가 찰칵 나는데 평상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놈이 끌어안고 뒹군 가방에서는 신문지가 쏟아져서 저녁 바람에 날렸고요. 서영사가 놈의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봉투에 담으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이제 시작입니다. 이 전화기 안에 윌선이 다 들어있습니다. 형사들이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일은 물살처럼 흘러갔어요. 수거책 전화기에서 중간책이 나오고 중간책 뒤에서 윌선이 줄줄이 딸려 나왔어요. 4위 뒤 새벽에는 시내의 오피스텔이 뒤집혔지요. 창문마다 암막 커튼을 친 방에 젊은 것들이 다닥다닥 붙어앉아서 대본을 읽고 있더래요. 아드님이 사람을 쳤습니다. 검사님 바꿔드리고요. 그 대본이 책상마다 한 푸씩 놓여 있었대요. 제기에 그려지던 그 그림 그대로였습니다. 일당 9이 그 자리에서 붙잡혔어요. 책상 서랍에서 나온 대포폰이 43대, 피해 어르신 명단이 34명이었어요. 34명이요. 그 명단 한 줄 한 줄이 다 누군가의 갯돈이고 약값이고 관값이었을 거 아니에요. 검사님 행사를 하던 그 목소리 있잖아요. 말끝마다 고요 고요 붙이고 시옷이 세던 그놈이요. 실체는 32 먹은 팀장이었대요. 검사는 무슨 검사요. 남의 노 끊어먹는 게 직업인 도둑놈이었지요. 서영사가 나중에 조사실 얘기를 들려줬는데요. 그놈이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그러더래요. 그 할머니 목소리가 제일 어수룩했는데. 서영사가 그 자리에서 대꾸했대요. 이놈들아, 그분 32년 목소리로 밥 벌어 드신 분이다. 니들이 목소리에 지운 남긴 줄도 몰랐지? 그 얘기를 듣는데 사이다를 병채 들이킨 것 같았어요. 평생 목소리 다듬어판 할미를 목소리로 속여 먹으려 했으니 그게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시원한 건 따로 있었어요.
놈들이 미처 빼돌리지 못한 계좌가 묶이고 오피스텔 천장에서 현금 뭉치까지 나오면서 피해 돈이 상당 부분 돌아오게 된 거예요. 성님한테도 통지가 왔어요. 4천만 원 중에 3,800만 원 환급이요. 통지서 들고 은행 가던 날 제가 성님을 모시고 갔어요. 창구에서 통장 정리를 하고 나온 성님이 은행 문 앞에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통장을 두 손으로 감싸지고요. 동상 덕분에 내 관값 돌아왔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성님은 일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저는 옆에 쪼그려 앉아서 그 등을 쓸었어요. 새벽마다 리어카 끌던 그 굽은 등이 들썩이는데 저도 눈물이 쏟아져서 둘이 은행 앞 계단에서 한참을 그러고 있었지요. 그 주말에는 도시에서 아들 내외가 내려와서 성님 앞에 큰절을 올렸어요. 엄마가 어떻게 그런 걸 당하냐고 타박하던 그 입으로 어머니 죄송합니다 소리가 나오는데요. 성님은 자식들 손을 잡고 또 울고요. 저는 마당 감나무 밑에서 그 모습을 보다가 조용히 대문을 나왔어요. 그 눈물은 식구들끼리 흘려야 하는 눈물이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였어요. 낯선 중년 내외가 우리 집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팀장이라는 놈의 부모였어요. 아들 재판에 낼 탄원서 한 장만 써달라고요. 어머님이 한 줄만 써주시면 형이 줄어든다고요. 내미는 손에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두툼한 봉투가요. 저는 마루에 앉으시라고 하고 보리차를 한 잔씩 내드렸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 앞길 막는 건 나도 싫네요. 그런데 그 앞길 말이에요. 남의 노후 끊어서 낸 길이잖아요. 탄원은 못하니 봉투는 도로 가져가세요. 그 내외가 마당을 나가는 뒷모습이 딱하기는 했어요. 자식 일에 무릎 꿇는 게 부모 마음인 걸 왜 모르겠어요. 그래도요, 34명 명단이 눈에 밟히는데 제 손으로 그 종이에 이름을 얹을 수는 없었어요. 새벽 리어카 소리를 들어본 사람은 그 탄원서 못 써요. 여름이 끝물로 접어들 무렵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당에서 감사장을 준다는 거예요. 저는 장롱에서 제일 깨끗한 블라우스를 꺼내 입고 이음이랑 나란히 단상에 올랐어요. 박수 소리가 쏟아지는데 쑥스러워서 혼났지요. 사장님이 이음이한테 소감 한마디를 시켰어요. 24 먹은 놈이 마이크 앞에서 머뭇머뭇하더니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가 다 하셨어요. 저는 있기만 했어요. 강당에 웃음이 터졌는데 저는 그 말에 코끝이 시큰했어요. 있기만 했다니요. 여러분, 그게 제일 큰일이에요. 지 이름값을 저보다 잘하는 놈인 거예요. 딸이 그 이름을 지을 때 바란 게 딱 그거였거든요. 사람과 사람을 잊고 살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감사장을 안방 다락에 올렸습니다. 신문지 담았던 그 청록색 가방 옆에 나란히요. 32년 밥벌이가 준 가방하고 68에 받은 감사장하고요. 다락문을 닫는데 대문 밖에서 성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대문을 열었더니 성님이 서 있었어요. 품에 수박 한 통을 안고서요. 네, 장례비로 산 수박이요. 제일 단독으로 골랐어. 그 말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라서 저는 그냥 성님 팔을 잡아 끌었어요. 마침 우리 가족이 평상에 다 모여 있었거든요. 영감이 부채질을 하고 주말이라 내려온 딸내 내외가 옥수수를 찌고 이음이는 여전히 마루끝을 차지하고 있었지요. 성님이 안고 온 수박을 쩍 갈랐는데요. 여러분, 그의 여름 먹은 수박 중에 제일 달았어요. 관값 도로 찾은 사람이 골라온 수박이 안 달면 그게 이상한 거지요. 평상에 둘러앉아 수박씨를 뱉어가면서 어찌나 웃었는지 몰라요. 입추가 지나도 한낮은 여름인데 그날 저녁 바람은 유난히 선선했습니다. 수박을 먹다가 이음이가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우리 암호 하나 정하자고요. 앞으로 돈 얘기 나오는 전화가 오면 다짜고짜 이것부터 묻자고요. 그래서 그날 밤 우리 식구 암호가 정해졌어요. 올여름 수박 몇 통 먹어올게. 이 대답을 못하면 100번 울어도 가짜인 거예요. 목소리는 흉내내도요. 마루에 앉아 수박씨 뱉으면서 같이 보낸 세월은 그 어떤 놈도 흉내를 못 내거든요. 여러분, 제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이 얘기 하나만은 꼭 들고 가셨으면 해요. 급하다는 전화일수록 일단 끊으세요. 아들이라 해도 검사라 해도 손주 울음소리라 해도요. 끊고 내 손으로 자식한테 다시 걸어보세요.
신호음 몇 번이면 돼요. 그 한 번이 평생 모은 노후를 지켜요. 진짜 급한 일이면 다시건 전화해서도 급할 거고요. 가짜면 그 전화 속에서만 급할 거예요. 그리고 이건 꼭 짚고 갈게요. 저처럼 놈들을 붙잡아두는 건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경찰이 시키는 것만 했어요. 뒷문으로 형사들이 들어온 다음에야 판을 벌인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끊으세요. 끊고 112 그거면 충분해요. 오늘 이 사연 들으신 분 중에 부모님 계신 분은 부모님께 들려주시고요. 자녀분 계신 분은 자녀분한테도 들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댁 식구들끼리 암호 하나 정해보세요. 아참, 암호는 댓글에 쓰시면 안 돼요. 식구들끼리만요. 저는 요즘도 저녁이면 평상에 앉아요. 전화국 다닐 때 선배 언니가 그랬지요. 상대가 끊기 전에는 먼저 끊지 마라. 그 말을 평생 지키고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끊어야 할 전화는 끊으세요. 대신 이어야 할 안부는 오늘 꼭 이으세요. 저도 이따가 딸한테 전화 한 통 걸려고요. 별일 없어도요. 목소리라는 게 원래 별일 없을 때 이어두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저는 이 사연 읽으면서 자꾸 손 생각이 났어요. 32년 동안 리시버 꽂고 남의 목소리 이어준 손이요. 새벽마다 폐지 상자 접던 그 손이요. 그리고 지금 이 방송 들으면서 설거지하고 계실 여러분 손이요. 여러분도 평생 뭔가를 잊고 사셨잖아요. 끊어진 삶을 잊고요. 식은 정을 잊고요. 자식들 앞길을 잊고요. 당신 몸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이 집안 저 집안을 이어붙이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 세월이 어디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사연 속 어르신처럼요. 평생 쌓은 게 어느 날 나를 지키는 힘이 되고 내 이웃을 지키는 힘이 돼요. 여러분이 견뎌온 세월도 똑같아요. 하나도 헛되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오늘은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방송 끝나면 자녀분한테든 부모님한테든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별일 없어도요. 별일 없는 목소리를 자주 들어둬야 별일 있는 가짜 목소리를 단박에 알아채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연이 우리한테 남긴 제일 큰 선물이지 싶어요. 험한 세상에 좋은 사람으로 버텨오시느라 애 많으셨어요. 남들은 몰라줘도 저는 알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단단하게 살아오셨는지요. 오늘 하루도 그 단단한 마음으로 잘 이겨내셨지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올게요. 친정엄마의 사이다 라디오였습니다.